자, 안녕하세요. 북선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막부와 번외 관계가 관련된 내용을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전 시간에 약간 보충 좀 설명 좀 할게요. 거기 이제 사원 통제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에도 막부 사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에도 막부 때와 이제 불교와 관계는 그 당시 서로 이제 그 에도 막부가 불교를 이제 후원하면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 그런 체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원 통제, 사원 총재 겸 우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연결돼서 보시냐면 기독교 탄압 정책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사원도 통제하고 그들도 우대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제 행해졌는데, 자, 사원은 그 당시 막부에 보호받아서 그 민중의 지배를 위한 행정의 말단 기관 조직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냐면, 그 일단은 사람이 출생을 하면 출생 신고를 우리가 이제 그 행정관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해서 하냐, 그 사원에서 해요. 그래서 사원에서 하고,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사원에 태어날 때부터 이 사원에 이제 매일 가서 신도가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등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제도냐면 대라옥계 제도야. 대라옥계 제도. 그래갖고 이 대라옥계 제도를 통해서 기독교 학살을 막고 이런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당 에도 시대 때 이제 인구라든지 뭐 사회 형상, 호구 조사 이런 것들 할 때는 그 막부의 행정 조직의 문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사원 있죠. 사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행정 그 문서들을 가지고 연구하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종교성을 이제 강화되고 지향하고, 지향하고, 지향이라는 건 이제 좀 누르고 장래 의식과 잠깐만요. 제가 말 잘못했네. 이게 잘못됐네. 이거였고 장래 의식과 공양을 위한 종교 기관에서 강화됐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데라옥계 제도가 있는데 데라옥계 제도는 기독교의 금지 정책 일환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정한 사원에 속하게 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사원이 그 당시 그 막부의 일종의 지원과 통제를 받으면서 일종의 성장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라옥교 제도는 이제 사원의 통제, 그 다음에 뭐 기독교 그 뭐냐면 억제, 그리고 이제 사원의 우대 이런 정책까지 연계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아까쯤 언급했던 뭐 그 재종 재본 삼본도와 그 다음 사사양 그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타나스 일바사 내용을 볼게요. 자, 우리가 막범과 변의 관계를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무슨 관계라고 하죠?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하죠. 그래서 서양과 가마쿠라 무르마치와 달리 중앙집권적 봉건제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봉건이지만 막부가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저를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이에야스가 죽은 뒤에 이듬해 1617년에 이에야스 아들 시테다타가 다이모 공가 사원 신사 영국의 그 영지 지배에 확인한 문서를 발행하여 자신이 전국의 토지의 영유자임을 나타났다. 그리고 이게 토지의 영유자라는 거는 모든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일종의 우리가 토지를 모든 토지를 관할하고 관리한다, 통치한다. 그건 통치권상의 의미로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한편 1619년 49만 8천석의 이제 시노시마 성주였던 후쿠시마 마사노리를 무가제법 도중 성곽수위에 관한 조항이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그 당시 신슈의 가하나 가치마 그러니까 정봉했다. 정봉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지를 다른 데로 옮겼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이 영지를 옮겼던 그 내용을 보면 그 49만 석인데 어디로 옮겼어요? 3만 5천 석 옮겼죠. 그러니까 대단한 10분의 1이나 뭐냐 그 적은 지역으로 옮겼으니까 상당히 손해를 보겠죠. 자, 이거는 이제 막부가 서북 지역의 유력 도자마 다이모들을 또 처분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음을 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다. 자, 1623년 시데다타는 이에미스에게 소군지를 물려놔주고 오쿠쇼 정치를 했다.
아까 말했지만 이제 오쿠쇼라는 것은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고, 상황이라니까, 그 앞에 후계자가 어느 나이가 차고, 자신이 나이가 좀 많을 때 물러나서, 스폰에서 이제 물러나서, 오쿠쇼의 이름으로, 일종의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하는 그 체제를 얘기했죠. 자, 1632년에 시데다타가 이제 사망하자, 이에미스는 시고의 도자미 다이모였던 가토 다다시오를 처분하였다. 자, 이에 이에미스는 그 다음에 도자이모 다이모와 일문, 훈다이 다이모를 개혁을 하는 등, 다이모들의 강력한 통제를 하였다. 상당히 이제, 강력한 통제를 했고, 요 이에미스, 3대 이에미스 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막부는 다이모의 전력을 그 야카시카 도시에 다이모들을 재배치하여 권력을 강화했다. 즉 막부의 권력 중심지인 간도 지역, 그러니까 오늘 그 도쿄 지역을 말하죠. 지역과 전국의 군사, 교통 요지인 도쿠가의 일가인 심판 다이모, 훈다이 다이모를 집중 배치시키고, 이때 심판과 훈다이라는 것은 뭐냐? 훈다이 다이모와 이제 심판은 이제 훈다이 다이모는 세키가라 이전부터 충성을 맹세했던 미카 가신단을 얘기한 거고, 심판은 원래는 도쿠가 집안인데 그 분리돼 나간 반계열 쪽들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지역들 자기 핵심부에 집중 배치시고요. 도자미 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변경에 배치시켜. 그래서 막부의 안정을 도모했다. 그 영지의 크기는 도자모 다이모가 더 커요. 그렇지만 실질적 정치적 실권은 누구한테 갖고 있냐면 요 훈다이 다이모 그가 이제 갖고 있죠. 자, 그저 막부는 정부의 고쿠다카의 4분의 1을 장악하고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에마스는 1633년에 고쿠다카에 입각해서 통일된 군역을 내리고요. 이 군역에 따라 군역을 부과하고 30만 군세를 이끌고 교토에 입성했고요. 1635년 막부가 무가법 제도를 개정해서 다이모의 처자를 에도에 거주시키고 인질로 삼고 다이모에게 에도의 영지를 1년 동안 완복하는 무슨 제도를 실시했냐면 창근 교대 제도, 세키 곤타이 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소군이 교체될 때마다 다이모들은 무가제법도에 제시하여 새로운 쇼군에 대해 충성심을 한기시켰다. 그래서 이 무가법 제도가 한 번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소군이 집권할 때마다 새로운 무가법 제도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충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청군 교대 제도는 다이모에게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게 했으나 에도와 오사카 등 도시와 창금 행위를 지나는 가도와 수경을 병행하게 하고 도도를 발전시켜 발전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1651년에 난인이라는 것은 이제 주인을 잃은 그 사무라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은 이제 난인 계층들은 일단 이제 그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 자기를 모셨던 다이모가 처단되거나 수청되거나 아니면 이제 토지가 뺏기거나 전봉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이제 축소되면서 일종의 구조조정 당하는 그런 실업자 사무라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점일 때 상당히 뭐냐면 사회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것 때문에 그 에도마코 시기 때 이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유이쇼셋은 아니고 이 나는 엄격한 다이모 통제에 대해 발생한 다수의 론인과 그들에 의해서 사회 분란을 발생시켰다. 자, 이에 막고는 론인 발생을 막기 위해서 말기 양자 금지를 완화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논의가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토지를 박탈했거나 영지를 삭감했거나 등등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상속이 안 돼가지고 이 상속이 안 되면 그 영지가 자연스럽게 막부로 기속이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 주어져.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냐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무라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대규모 실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들이 낭인이 돼요.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예전에는 어떤 가능이 있었냐면 전국시 때까지 그래서 자기 아들이 없어요. 그럼 아들이 없으면 이제 자기가 죽을 정도 될 때 양자를 정해요. 양자를 정해서 그에게 상속을 시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자기 영지를 이제 상속을 시켰는데, 에도 시대 때는 이걸 아예 금지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상속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낭인들이 발생이 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심지어는 유언을 남길 때 그 전까지, 이거 유언을 죽기 직전 유언 남길 때 뭐냐면 자기 후계자를 지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를 양제로 삼아. 그러면 그 양제한테 영지가 가고요. 그러면 그대로 그 밑에 고용된 사무라이는 낭인이 되지 않고 계속 사무라이로서 복록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좀 완화시켰어. 그래서 난인의 어떤 대규모 방출을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한편 1644년 사군 쇼군 이에스나는 쇼군과 다이모 관계에서 쇼군의 우위, 다이모의 가신 관계에서 다이모의 우위를 이제 규정했고요. 그 다음에 5대 쇼군 수나요시는 1683년 무갑 제법도를 개정해서 유교 의례에 입각한 상하 질서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뭘 적극적으로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본의 성리학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성리학은 심성을 되게 강조하죠. 마음의 움직임, 심성론이 되게 강조되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성리학은 상하 질서를 중시해요. 상하 질서.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되게 강조해. 그래서 윗사람이 명령 내리면 아랫사람은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건 뭐냐? 그 앞에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전국시대였죠. 그 전국시대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뭐냐면 아무리 윗사람이어도 힘이 없으면 능가하고 때려치면 자기가 다이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에도 시대 때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회가 운영은 안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가 혼란하고 또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딱 정해가지고 일단 명목상 다이머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무라이든 이게 명령이 정당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상하 질서를 중시하는데 뭘 이용했냐면 성리학을 이용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성리학은 상하 질서를 상당히 절대시하는 그런 것들은 있다. 근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이 상하 질서가 절대가 아니죠. 그거는 상대하죠. 그래서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왕조차도 어떻게 돼요? 반정으로 뒤엎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 이게 이제 충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충은 상대적이지만 그쪽의 충은 뭐죠?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일본의 성리학의 특징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동아시아 교과서에 한국의 성리학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이제 나온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687년에 이 사람이 좀 약간 엽기적인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면 동물 예우령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귀 이런 것들인데 동물 예우령은 뭐냐면 살생을 금지시켜. 이 사람이 이제 불교적이게 또 살생을 금지시키고 복귀적은 죽음과 피를 꺼지는 것으로 살생을 배제하고 사고의식을 사회 전체에 확산시켰다. 그래서 이제 복귀전과 이 동물 예우령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의 어떤 살생 분위기를 육식 분위기를 없애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이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사람 개요. 개 있잖아요. 유기견 것들 해가지고 와가지고 도살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제 놔두고 이제 키우고 그래갖고 이제 개를 때리면 그렇게 처형당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개를 이제 묻을 때도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산에 묻어갖고 묻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개띠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띠니까 이제 뭐냐면 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정책을 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개가 죽으니까 개들 이제 묻어 이제 저쪽 산에 올라가서 걔를 한번 버리지 못하니까 묻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덜투덜 거니까 그냥 갖다 버리면 되지 무슨 개를 묻냐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 개가 죽었으니까 만약에 쏘군이 개띠니까 그렇지 말띠였으면 어떻게 했냐고. 말이었으면 그냥 그걸 말을 메고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묻어줘야 되잖아.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정책도 했지만 동시에 또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무단 정치였는데 이것이 조금씩 유교에 입각한 문지주의로 전환됐다라는 데 또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대 이에야노부는 쇼군 이에야노부는 아라이 하쿠시키를 등용해요. 이 사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관련돼 갖고 뒤에 이제 성리학할 때 좀 얘기할 텐데 상당히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자, 하여튼 이 사람을 이제 등용해서 우선 민중의 원성을 샀던 동물 예우령을 폐지하고요. 화폐 개조를 통해서 물가랑 및 그 화폐 가치 회복을 도모했다. 그러나 화폐량이 반으로 줄어 상품 유통이 위축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그 화폐가 가치가 떨어졌어. 네. 왜 떨어졌냐면 그 당시 이게 화폐 개조 때문에 그런데 화폐 개조는 그 당시 그 일본은 은이나 금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은, 금. 근데 은과 금의 함량이 상당히 떨어진 화폐를 그 전에 누구야? 쇼군 스나유시 때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가가 하락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니 화폐 아니 말려고 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물가가 상승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화폐 개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은과 금의 함량을 높였어요. 그러면서 물가가 하락되고 화폐 가치 회복을 도모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화폐 가치를 좀 높여놓고 이제 금과 금의 함량을 높여놓으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화폐를 주주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금과 은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상품 유통이 위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있는 그 당시 그 쇼군 스나요시의 정책을 뭐냐면 개선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동물 예우령 같은 것들을 뭐냐면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예전에 화폐를 악화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화폐 가치가 하락했는데 다시 이걸 다시 개조를 해가지고 화폐 가치를 높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1171년 쇼군의 외교상 명칭을 일본국 대군에서 일본 국왕으로 본치고요. 조선의 사절에 대한 예우를 간소화시켰다. 자, 1712년 4살의 이에스구가 이제 쇼군에 올리고 학구시킨 쇼군의 지위와 격식에 위험을 갖도록 그 의식과 전례를 중시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분의 상하가 한눈에 보이도 법제를 정립했다. 그 핵심 키워드가 신분의 상하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제학적 이념을 많이 인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여기 쇼군 그 에도 시대 때 직제를 좀 잠깐 볼게요. 에도 시대의 직제 자체는 뭐 시험문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책을 읽다가 보면 이제 좀 이해의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보면요. 자, 여기 대도라는 게 있어. 다이도라는 말인데 대도는 막부의 최고직이지만 상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노마에 뭐가 비슷하냐면 독재관하고 비슷해. 독재관은 상설직은 아니죠. 집정관 중에 한 명이 위기 시대 했던 게 독재관인데 실제로 정부를 총괄했던 것은 상설직은 뭐냐면 로주라는 사람이야. 로주는 이제 일종의 노마의 말 집정관 정도 비슷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그래서 로주라고 한다. 그래서 뒤에 이제 에도 시대 때 막부 때 개혁들은 그 상당수 이 노주에 비해서 그 줄을 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 내각 수상 정도 이렇게 되신 위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이제 여러 또 간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이모를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오메스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쇼바요니가 있죠. 쇼바요니는 쇼군을 가까이 모시고 로주와 연락을 했던 건데 자, 일본 같은 한간이라는 게 없죠. 일본은 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간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쇼바요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쇼바요니가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측근 정치에 어떤 문란이 문제점이 나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개혁 부분에 쇼바요니 이런 그 내용들 그런 것들 이제 측근 정치의 어떤 시정 이런 내용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좀 나와요. 이 간직들이. 자, 그래도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대외관계를 볼게요. 자, 대외관계를 이제 잠깐 기본 강의를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대외관계는 초기 관계에 보면 교육을 허용했죠. 물론 모든 지역에 교육을 허용한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나가사키라든지 그런 몇 개 지역들만 이제 교육을 허가를 했어. 그래서 나가사키 뭐 시라토 그런 지역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외국과의 무역을 허용했고요.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의 무역을 허가했다. 그래서 시라토에 상가 설치자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일본도 해외로 많이 나갔는데
이때 이제 일본에 해외에 나갈 때 에도 막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에도 막부의 허락장을 갖고 있는 사람, 주인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선박을 뭐라고 하냐면 주인선, 슈인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해외 통상을 이제 하고,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진출했고, 일본정을 이제 일단 일본이 마오리란 뜻이죠. 예, 그래서 니폰 마치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동남아시아 해상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3대 쇼군이었던 이에미치 때 아예 이제 뭐냐면 세국 정치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주인성 무형제도가 이제 전면 금지됐고 동남아시아에 진출됐던 일본인들이 입국을 금지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3대 쇼군 이에미치인데 예전에는 이걸 세국 정책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게 세국 정치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몇 개 나라와 또 했다. 그래서 이걸 요즘에 무역관리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막부가 무역을 통제하고 일본 선박의 해외 항해를 금지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인들 해외 이주 및 일본인의 귀국을 금지시키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무역관리정책이라고 말할 것처럼 모든 나라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나라한테 열어놓고 부분적으로 통상을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통상국가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 조선 우리나라죠. 통신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 개항 전까지 정식적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는 조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다음 관계가 끊어졌고, 자, 그다음에 루크인데 루크는 이제 말이 이게 이제 교육 대상이지 실제 종속국이죠. 예, 종속국. 그래서 루크는 중국의 책봉을 받으면서 조공 책봉을 받으면서도 일본에 또 뭐냐면 종속되는 그 양속적 관계라고 해요. 이 관계를. 그러니까 일본이 왜 루크를 남겨뒀냐?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루크를 통해서 중국과 조공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인데 그래서 네덜란드 대지마, 나가사키 대지마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무역을 하도록 했고 원래는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이 많은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은 문제는 무역을 하면서 선교를 같이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차단하고 영국과 네덜란드만 대지마에서 한정돼서 하도록 했어요. 근데 영국은 이제 뭐 차단이 돈이 안 되니까 물려나가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만 대지마에서 이제 하는데 대지마는 나가사키가 여기 있으면 나가사키에 여기 조그만 섬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공섬을. 그래서 여기 다리를 두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 네덜란드 상인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다리 위에 그 입구에 이제 일본 군인이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통제를 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지마라는 특수한 구역을 섬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 대지마를 통해서 그 당시 서양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걸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난학이라고 해요. 난학. 자, 중국은 이제 정식적으로 무역이 안 됐어요. 이거는 공무역 체제가 아니죠. 예, 수교가 안 됐고, 다만 이제 사무역이 행해졌어. 사무역이. 그 당시에. 그래갖고, 요때 사무역이 행해졌고, 요도 중국 상인들도 그 당시 모든 곳에 허용하는 게 아니라, 나가사키라는 곳이, 나가사키에 특수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만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 상인들 막 몰려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명나라의 가반무역처럼 심포 같은 것들을 이제 끊어줘가지고 그 심포 가지고 있는 사람만 무역을 하도록 했어.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을 통제를 했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무역을 통제해도 일본은 주변 정세에서 상당히 밝았어요. 그래서 각종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주변의 어떤 그 세계 흐름 같은 것들, 정세 같은 것들을 다 정보를 입수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대비된 모습이야. 그런 측면이.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모든 유럽 국가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을 이제 막았냐? 제일 중요한 게 기독교 박해죠. 기독교 박해. 기독교 박해를 기획했고 했다. 그래서 세국 정체는 기독교 정책과 연결돼 있어요. 기독교 정책. 그래서 기독교 정책과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정책 내용을 이제 보면요. 독국가 막고는 처음에는 부역을 보호, 장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방해했는데 17세기 초에 전국에 금지령을 내면서 그 신자들의 박해를 가하죠.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적인 게 겐나의 대순교업죠. 그래갖고 이제 그 하고 이것은 이제 세국 정책과 연결되고 아까 그 사원 통제 보호 정책과 또 연결된다고 했어요. 대다국계 제도하고. 자, 밖의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인간 평등을 강조한 교리가 확산돼서 봉건제를 부정하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의 일신적인 모습은 기성 종교, 신도와 뭐 불교 이런 것과 뭐 대립을 하죠. 신도의 증거와 단계의 두정, 봉건적 도덕의 모습, 뭐 일부 다처제를 금지한다든지 할복을 금지한다든지. 그런데 뭐 할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맞고도 이제 금지했지만 요거는 이제 뭐 다른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그 상당히 모순된 측면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봉건적 그 상하관계에서 자 큐시 지방에서 다이모드는 무역을 통해서 강해진 걸 원하지 않는데 특히 기독교가 널리 확산된 지역은 큐시 지역이에요. 그리고 큐시 지역의 그 다이모 중에 키스탄 다이모라 해갖고 기독교를 믿는 다이모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를 믿으면서 박구 체제를 또 부정하고 봉건 체제를 부정하고 요걸 통해서 대의모를 통해 또 힘이 강해지면 박구에 도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력이 서양색과 결탁해서 막구의 대항세고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기독교의 반란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표적인 반란이 시마바라 반란하고 아마쿠샤 반란, 큐시 지역에도 주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시마바라 반란이 제일 뭐냐면 제일 컸던 반란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영국이나 이런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 국가들의 좀 태도가 좀 근데 이상한데, 영국과 네덜란드 이제 반란이 나니까 이게 기독교 반란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막부군에 해가지고 그들 상선을 동원해갖고 해군을 보충해줘요. 해상에서 대포를 쏴가지고 그 막국을 지원해주죠. 공격 지원 해주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영국과 네덜란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화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카톨릭이죠. 얘네들은 뭐 믿고 있어요? 신교를 믿고 있잖아. 다른 거야. 이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자, 결과를 보면 그 네덜란드 교육을 나가사키 다시마에 국한돼서 허용하고 영국도 이제 허용했지만 그 당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니까 물려놨고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 등은 이제 뭐냐면 입항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기독교 대외 정책과 기독교 정책 관련된 내용을 쭉 보죠. 자, 이에야스는 시대시와 달리 평화 외교를 포방했고 자유통상무역을 전개했다. 우선 1598년에 스시마 소시를 통해 조선과 국교 제각을 교섭했고 그 다음에 조선은 해당 겸 세안사, 세안사는 포로로 잡혀갔던 피로인들을 데리고는 그런 거죠. 일본에 방문했다. 자, 이어 이제 양국은 1609년에 기후 조약을 이제 맺어 외국 관계와 무역을 정상화했다. 자, 이 조약으로 부산의 외관이 성립되고 스시마는 양국부터 외교와 무역의 특권을 인정받았다. 자, 이후 조선은 1181년까지 쇼군의 침입을 축하하는 통신사를 8채를 파견했다. 그래서 명나라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선의 중재를 요청하고 복권성을 통해 교섭을 하기도 했다. 조선의 중재 거절과 명예해금 정책, 그리고 일본의 불신호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명나라 국교를 했지만 명나라 국교는 안 됐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뭐냐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북쪽에 누가 있었죠? 후궁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죠. 에도마코가. 만약에 에도마코를 적어 돌리려면 후궁과 에도마코가 동시에 남북으로 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후궁을 이제 뭐냐면 침입을 고려해서 에도마코하고 수교를 한 거야. 특히 이제 그때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강해군이었죠. 강해군. 예. 자, 그런데 이제 선조 때부터는 이제 좀 태도가 달라지는데, 근데 이때는 이미 국고가 수교됐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명나라하고 수교하는 거는 또 도중에 제도 안 해주죠. 이렇게 협상 같은 거 중개를. 자, 그다음 1609년에 사스마변이 누쿠가 포로민들이 소환한 것에 대한 사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해서 점령을 했고요. 그러나 1655년 청이 누쿠의 채풍사를 파견하니까
누쿠를 둘러싼 일본과 청의 긴장 관계가 조성됐고 이후 누쿠는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청의 지배를 받는 이원적 외교 관계, 양속적 외교 관계를 이제 맺게 되죠. 그래서 누쿠는 사스마변에 매년 연하사를 파견하고 쇼군 침입 시 경하사를 파견했다. 자, 그다음 홋카이도 남부 지역에 에조 가시마는 일본인과 안유인을 거주한 지역이었다. 자, 이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 혼슈가 있죠. 혼슈가 있고 요 북쪽에 뭐가 있었어요? 홋카이도라는 섬이 있어요. 홋카이도라는 섬. 예. 근데 이 홋카이도는 예전에 일본인이 살았던 지역은 아니에요. 이 지역은 일본인이 살지 않고 누가 살았냐면 지금 거의 소수민족으로 떨어진 어떤 민족이 살았냐면 아이누족인가? 그 민족이 산 거야. 그런데 이때 예도막고 때 이 홋카이도 남쪽 지역에 요쪽 지역에 일본인들이 이제 거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인들이 여기 남쪽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두 개의 변을 이제 설치하거든요. 예. 그 이 두 개의 변을 통해서 그 아이누족하고 서로 통상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아예 이 지역을 장악을 해갖고 개척을 하죠. 예.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이 지역에 진출한 이제 각기 자키시는 1593년에 시데요시부터 아스마의 선백세 징수권을 인정받겠다. 그래서 각기 자키시는 마스마에를 이거 마스마에는 그 앞에 홋카이도 남부에 위치한 설치된 변이에요. 마스마에 요시로로 개명하고 이에야스부터 선박 징수권과 아이누와의 무역 독점권을 인정을 받았다. 그때 이제 1669년에 샤쿠샤인을 중심한 이시카이 지역을 지향 모두 아이누 지역이 연합해 봉기를 이뤘고 막부는 스가라본을 이제 출동해서 스가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그 앞에 있었던 그 남부 지역에 있었던 홋카이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번이죠. 번을 출동을 명해서 아키타번, 남부번 등을 출동 태세를 명한 듯 강력한 대응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아이누이들은 마스마에게 완전히 적중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종속됐다고 해도 실제 요 지역을 지배한 건 아니에요. 네, 요쪽 지역만 이제 지배를 한 거고 요쪽 지역까지 북쪽 전 지역을 지배한 거는 그 뒤에 메이지 유신 이후 때부터야. 예. 자, 이렇게 있고 한편 네덜란드는 1609년, 영국은 1613년 시라토에 이제 상가를 설치했고 영국은 네덜란드 경쟁을 패배해서 시라토 상가에 폐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네덜란드의 이제 무역 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갔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만 남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시라토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옮기냐면 그 대지마로 옮기게 되죠. 자, 이에야스는 이제 주인장을 발급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무역성을 파견했다. 자, 이러한 주인성 무역을 통해 일본인의 동남아의 진출도 활발해졌고, 그리고 동남아는 20개소의 자치도시인 니온마치를 이제 형성했다. 막고는 유럽과의 관계에서 무역과 기독교 금지 정책을 분리하 대응하고 있었고, 1624년 무역과 선교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던 스페인 선박의 내항을 금지시켰다. 그 이제 조금씩 있고 그다음 1633년에 주인장 외에 노주 봉수를 소지하는 일본 배의 동항을 금지시키고 등등 이제 점점 세국 정치가 나가죠. 그래서 시라토 나가사키로 한정하게 되고요. 1637년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금지와 가혹한 세금을 반발해서 심화반란이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난을 통해서 막고의 적극적인 대처로 1638년에 진압이 됐다. 기독교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강화되어 1639년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을 금지하고 시라토에는 네덜란드 상가를 나가사키 대지만 옮겼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는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포교를 어느 묵인했지만 나중에 이제 기독교 탄압했죠. 근데 초기 때는 막고는 기독교 통상 외교를 분리시켰어. 그렇지만 나중에 심화반란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그 기독교 세력들이 들고 일하니까 이걸 연계시켜가지고 그 당시 시라토에 있는 상관을 어디로 대지만 옮기고 그다음 포르투갈을 아예 무역 상대에 제외시켰죠. 영국은 예전에 이제 했다가 이때 완전히 나갔다고 보시면 돼. 영국은 아까 이제 네덜란드 패하고 경제 이익이 안 되니까 나간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에도마쿠는 중국과 네덜란드와는 나가사키를 통해 통상관계, 조선과는 스시마를 통해서 통신관계,
북조에는 에조와 마스마를 통해 느쿠와 사스마를 통해 지배 종속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완전히 개방한 게 아니라 완전히 폐쇄한 게 아니라 뭐죠? 일부 열어놓고 통제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도시와 도시민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도 좀 기억할 게 이제 조카마치예요. 조카마치. 예.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인데 조카마치의 형성은 이제 이 말 자체에서 나오죠. 성 밑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야. 성 밑에 있는 마을인데 보통 일본에서는 이제 그 전국 시대부터 이제 조금씩 그 다이모들이 큰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고 자신의 어떤 위험을 내세웠거든요. 물론 주변에 여러 가지 지성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방어성이었고 그래서 하여튼 요 성을 쌓고 이제 되게 자기 상인이나 사무라이 관리들을 여기에 모여 살게 했어요. 예. 그러면서 형성된 것이 조카마치예요. 그것이 이제 노부나가라든지 그다음에 도쿠가 그 도요토미 시대요시 그 사람이 이제 그 농민하고 그 당시 사무라이를 분리시켰죠. 그래서 농경 분리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서 사무라이 계층들이 이제 또 뭐냐면 도시 밑에 살면서 이 조카마치에 몰리면서 이런 것들 더 번성을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에도 시대 때는 이 조카마치들이 상당히 번성을 했고요. 조카마치는 다이모에나 그 도쿄, 교토에 이제 형성된 큰 뭐냐면 도시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큰 도시가 이제 있었는데 18세기 전반에 들어와서 그 3대 도시가 있어요. 일본에. 에도, 오사카, 교토. 그래서 에도만 해도 인구가 100만이야.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 참고로 이제 조선후기 때 한성의 인구가 10만에서 20만 요 정도 됐거든요. 자, 오사카 35만, 교토가 40만이다. 그래서 에도는 정치적 중심지고요. 오사카는 뭐가 되죠? 이거는 경제적 중심지예요. 그다음 물류 유통의 중심지고 교토 같은 게 옛날에 이제 그 청왕이 지금 그때 당시에 살았던 곳이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정치적 중심지 에도는 막부의 각종 시설감, 다이모와 정택을 비슷해요. 하타모토와 곡괭이가 있는데 하타모토와 곡괭이는 1만석 이하의 영지를 갖고 있는 그 막부 직속의 그 사무라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타모토와 곡괭이의 저택이 밀집되어 있고 그들의 가신과 무가에 고용된 사람들이 거주했으며 이들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상인과 수공업자, 일용 노동자에 살고 있었다. 자, 에도 전체를 놓고 보면 무사 거주지가 70%, 사사지, 사찰이 갖고 있는 그 땅이 15%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머지 15%는 협소한 지역에 약 50만 명의 상인과 수공업자, 일용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처럼 에도는 정치, 군사, 경제상의 가장 주요 도시이자 일본의 최대 소비 도시로서 번영을 이뤘다. 자, 오사카를 볼게요. 오사카는 서울본과 호쿠리쿠 등지의 물산을 직선하는 거대한 산업도시였고요. 오사카의 번이 그 세금을 거둘리는 쌀과 특산품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고 이를 관리하는 번의 관리들도 거주하고 있었다. 전국의 상품이 오사카에 직결한 후 에도를 비롯해서 전국에 수여됐고 다이모의 경제는 이런 오사카의 결의에 많이 지탱되었다. 자, 교토는 처왕가나 공가, 유서 깊은 사원의 본산, 정통 있는 신사들이 다수 집중된 도시였고 직물업에서 니시진이라고 해갖고 되게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분야의 고급 기술을 가진 수공업자들이 많이 거주했었는데 이들은 막고나 다이모 등의 주문에 응해 그 수공업품이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교토는 정통을 유지하는 문화, 학문의 도시고 고급 직물 수공업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았고요. 한편 지방에서는 조카마치가 이제 번영을 이뤘죠. 그래서 조카마치는 영주에 거주하는 성가, 무사 거주지, 사사지, 존인지 등은 신분에 따른 거주지로 구분됐고요. 도시 대부분 성곽과 무사의 거주지로 정치, 군사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했고 사사지는 다수의 사원과 신사가 존재했다. 자, 존인지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거주하면서 생업을 영위하는 장소였고요. 존인지는 흡수했지만 삼도와 전국의 도시와 영주에 연결되는 경제 유통의 중심지고 범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이 존인지는 상인이 모여준 그 도시지죠. 그래서 그 가돌 중심, 존인지의 가돌 중심, 양편의 거주지라는 조가 상당히 존재했고 조가 모여서 마치가 형성됐다. 그래서 조는 공동체로서 자치 조직을
형성하여 주민의 생리를 지탱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식이나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행자, 이런 길드 이렇게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존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주민을 존이나, 그러니까 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네, 존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존이는 조의 상하수 정비, 성곽과 해저의 청소 등을 부담을 줬다. 존인 중에 이제 뽑힌 조나누시와 조토시 요리, 가치고치 등의 조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 안에 있는 그 율에 따라서 조 공동체를 운영했다. 한편 조에는 택지를 빌려 가옥을 짓는 지가리, 그리고 가옥을 빌려서 사는 샤쿠야, 그 다음에 점포를 빌려서 생업을 하는 다나가리, 이런 것들이 있었다. 등등 있는데, 조의 운영 내용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마다 존인지가 있었고, 그 존인지에 사는 사람을 존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 존인이라는 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존인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존이라고 했고, 이들 상인이죠. 그래서 나중에 에도 시대 때 이제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은 이 존인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에도에서 이제 제일 번화가를 뭐라고 하냐면 니혼바시라고요. 네, 그 옆에 있죠. 그래서 이제 니혼바시는 오가도의 기점. 오가도라는 건 뭐냐면 에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전국 각지 길이 5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뻗어 있었어. 그래서 그 뻗어 있는 길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곳이 에도의 니혼바시예요. 그래서 이 오가도의 기점이며 물류의 중심지다. 따라서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상가들이 질비했다. 그 에도의 어떤 번성함과 활기찬 상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다는 뭐죠? 무다는 이제 전국시대부터 이제 형성됐는데, 도요토미 시대 이후부터 이제 이 무다를 중심으로 해서 촌이 이제, 굳혀졌죠. 그래서 이 무다라는 말은 우리말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있는 그 나카무라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에 흔히 듣는 게 나카무라상 이런 말 있잖아요. 원래 나카무라는 뭐냐면, 나카가 일본은 중이에요. 중간. 문화는 촌이죠. 중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 메이지 이전까지는 일본 그 평민들이 성을 갖지 않았어요. 성을 갖는다는 것은 좀 약간 지체가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거예요. 사무라이 계층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성을 가지다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성을 쓸까라고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약간 건의식이 좀 없어가지고 위에 있는 성을 그냥 쓰잖아. 그래서 뭐 민양박씨, 김해김씨 뭐 이렇게 많잖아. 우리도 예전에 천민이었던 사람들이 그거 많이 쓰서 근데 이제 얘네들은 좀 주제를 안 했는지 좀 약간 그런 건의주의에 좀 찌들었는지 감히 그런 유명한 성들 도요토미라든지 도쿠가와 이런 것들은 쓰지 못하고 자기 마을 이름을 따갖고 썼어요. 그래서 나카무라, 내가 중간에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 뜻이야. 이런 식으로 성을 삼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카무라 그 말 많이 듣잖아. 그러니까 그 핏줄이 그 선조가 그냥 평민이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런 문화인데 문화는 이제 그 구성원들 보면요. 자, 세금을 부담하는 본백성, 그다음 본백성의 전답을 하는 무고백성, 본백성에 종속된 나고, 시카, 개호 등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근세 초기의 본백성 중에 중세 나누시와 진자무라이. 자, 이 나누시와 진자무라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라이와 농민의 중간 정도의 계층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엔 농민으로서 활동하다가 전쟁 나면 집에서 창이나 칼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싸웠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계보를 입었던 사람들이 본벤성, 그러니까 이제 백성 계층이죠. 그래서 백성을 하쿠시키라고 하는데 그 계층들은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토지의 어떤 경작권을 토지가 없는 사람은 무고백성 이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뒤에 보면 뭐 조직 같은 거 있는데 그냥 이거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17세기 중후반을 보면 그 당시 막부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개간 사업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총력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개간 사업도 있었는데 이걸 이제 대개발 시대라고 한다. 그래갖고 에도 막부 시대 때 경지 면적이 상당히 많아졌다.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세기 때는 또 대기근도 많았어. 그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에도 대기근이 있었어. 17세기 때. 그래서 이제 17세기 때 그게 왜 대기근이 많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소빙하기라고 하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태양의 흑점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좀 내려가서 대기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 그런 성단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러니까 17세기 중후반의 유통도 우리가 뭐 그렇게 볼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개독기 시기의 이제 사회 문화를 이제 좀 볼게요, 이거는요. 자, 이 개독기 시대의 이제 사회 문화를 이제 보면 이 유학의 발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유학의 발전들을 좀 정리하고 나서 이걸 좀 볼게요. 문화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 교재 중에 제가 이제 몇 페이지, 908페이지 잠깐 펴보면요. 자, 에도시대 문화가 있어요. 에도시대 문화인데 그 앞부분 문화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전국시대가 겹쳐가지고 있었던 문화고 여기 초기 때고 여기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해서 후기 때 문화가 중요한 건데 앞에 있는 그 에도시대 때 그 중기 정도 되죠? 중기 때 문화를 게로쿠 문화라고 해. 게로쿠 문화. 그 뒤에 있는 후반기 문화를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문화를 간세이 문화라고 해요. 둘 다 이제 누가 주도했냐면 조닌이 주도했죠. 그래서 존인 문화, 상인들 중심의 문화인데 그건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그 당시 돈을 누가 많이 갖고 있었죠? 상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문화를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에도마코 중기 때부터 그래서 게도쿠 문화 같은 경우에는 교토의 오사카 지역의 유력 상인들의 무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됐고 현실주의고 합리주의 경향이 있고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고요. 간세이 문화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말 19세기 때 에도의 존인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문화고 토속적이고 학력적이면서 탐미적인 문화면서 서민에게 보급됐다. 물론 요중에 이제 이런 대중문화도 있겠지만 또 에도 그 당시 존인 출신들이 학자 출신도 많았어. 예, 학자 출신. 그리고 또 사무라이들도 학자 출신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 당시에 뭐 사무라이라고 막 칼 들고 막 싸웠던 군인들뿐만 아니라 학자나 관료들도 있었으니까 그 이들이 중심으로 해갖고 요 시기 때 뭐냐면 여러 학문도 발전돼요. 그래서 이제 유교를 보면 양명학도 있고 그 다음에 주작, 그다음에 고학. 고학이라는 것은 그 예전에 육경 있죠, 육경 원시유학.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이나 양명학 이전에 그런 것들 이제 그 학문을 얘기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발전됐다. 그 다음에 그거에 반발해서 이제 외래 사상에 반발, 유교에 반발해갖고 등장해서 나타난 것이 우리 것이 좋은 거다 하는 국학이 등장했죠. 국학.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부터 뭐가 들어오죠? 서양의 학문 난학. 이렇게 다양한 학문들이 등장했다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유학을 이제 볼게요. 유학은 아까 이제 주작, 양명학, 고학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주작이 상당히 이제 그 당시 간학으로서 이제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 주작은 무르마치 그 가마쿠라 막부 말기 때부터 도입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선종 승려부터 도입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뭐냐면 그 조선부터 성리학을 들어와. 그래서 이제 그 에도 시대 때 간하고 선정했는데 여기 보면 학파들이 좀 많아요. 주자학파들이 많고 그다음 해석도 많은데 이런 건 있어. 일본의 그 주작은 우리처럼 이렇게 해결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나서 2와 2항이 딱 자리 잡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성리학의 내용은 2항과 2의 해석본이죠. 거의 각줄 다니시고 했는데 주작 같은 일본의 주작은 한번 도입하고 나서 여러 가문들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학파들이 그러면서 자기 나라 독자적인 어떤 학설들을 주장을 해.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과거제도가 있죠. 그래서 과거제도가 있어갖고 그 뭐냐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포본적인 어떤 답안 같은 것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가 없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취업하냐면 자기 학설들 개발해가지고
뭐냐면 다이몬한테 가요. 그래서 막 떠들어도 돼. 그럼 다이몬이나 소군이 좋다 하면서 채용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준화된 답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학파들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고 이건 주제학뿐만 아니라 양명학, 고학, 국학이나 다른 학문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제학을 크게 이제 경학과 남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경학의 대가는 이제 창시자는 후지하다 스니까요. 이 사람은 누구하고 관련돼 있냐? 우리나라 강항하고 이제 관련돼 있죠. 이 강항의 제자죠. 그래서 이도 이제 쭉 넘어가는데 하야시 아잔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고 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현실 정치가로서 직접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라이 하쿠시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라이 하쿠시키.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남학이라는 이제 관례가 있는데 이건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남학에는 이제 누가 유명하냐면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사람이 있어. 야마자키 안사이. 그래서 하야시 라잔하고 이 야마자키 안사이 정도 이름은 기억을 해주세요. 왜 기억하냐?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어. 책, 이 사람 비교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양명학은 명예왕양명이 창시했고요. 지행합의를 강조했죠. 도덕을 추구하고 실천을 강조하는데 주제학을 상당히 비판하고요. 양명학은 주제학이 체제 수호적인 학문에 비해서 체제 비판적인 학문이야. 그래서 막고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체제 비판적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우시노 헤이치로 사람 같은 사람은 나중에 반란까지 나와요. 예, 이 사람이. 그래갖고 상당히 이제 뭐랄까 막고로부터 좀 천대시 받았어. 좀 이렇게 좀 탄압도 받았고. 자, 그다음 고학이라는 것은 예전에 주자학과 양명학은 제대로 된 유학이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자와 맹자의 원절을 직접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게 육경을 공부해보자. 예전에 그 원시 유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게 고학이야. 그래서 이제 이 고학인데 이 고학의 특징은 뭐냐면 실증성을 되게 강조해요. 왜 실증성을 강조하냐면 지금 남아있는 오경 자체가 여러 가지 문헌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뭐예요? 상당히 위조되고 가탁되면서 많이 내용이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또 그 시대를 알려면 그 시대 사회 문화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사나 어떤 실증성, 사료 비판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해. 그래서 이런 고학은 이제 방법론적으로 상당히 고중하게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인도 진사이, 오구쇼다이, 야마가 서구인데 그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구쇼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구쇼다이. 네. 공문사학파의 오구쇼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의 많은 글 중에 정약용이 있죠. 정약용이 오구쇼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 그래서 저 책에 이 오구쇼다의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경전 내용이. 자, 그리고 이 고학은 어디에도 더 영향을 미치냐면 국학에도 영향을. 국학. 국학이라는 것은 앞에 언급한 유학들은 다 외래 학문이나 중국의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 학문을 배우자. 어디에서 돌아가죠? 야마토. 야마토 시대 때 어떤 고사학이라든지 그다음 망hel지라든지 그걸 통해 일본의 정신을 깨우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학은 유교를 연구하지만 거꾸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국학한테 도움이 돼. 왜냐면 국학도 마찬가지로 예전 걸 연구하잖아. 대상은 다르지만 그럼 예전 걸 연구하려면 현실을 복음시키고든지 사회 비판도 해야 되고 뭔가 분석도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학의 방법론을 수용하게 돼. 고학 내용을 비판하지만 이건 우리 게 아니다라고 비판하지만 그래서 이건 국학이 있었다.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학하고 국학하고 헷갈리신 분이 있더라고. 고학은 유교의 예전에 유교 공자나 맹자의 유교를 공부하자는 거고 국학은 뭐죠? 일본의 고유한 야마토 정권의 어떤 문학, 역사 이런 것들을 연구하자는 거야. 우리 것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유학의 발달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주작의 이제 발달 배경을 좀 볼게요. 자, 주작의 군신 명분에 중시한 학문으로서 봉건의 지배에 접합했고 막부와 번의 보호를 받으면서 간학화됐다. 그래서 아까 상하 전분의 상하 질서를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산업공상의 봉건적 신분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사회 질서를 안정하고 막부의 권위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통해서 그다음에 조선 성리학이 적극적으로 들어왔고 대표적인 사람이 강황 같은 사람이 들어왔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심성론이 되게 강조되냐? 심성론. 근데 일본의 사회 안정과 질서 때문에 뭘 강조하냐면 그 상하 정분의 이, 상하 질서를 되게 강조했고요. 자, 크게 아까 경악과 남악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 중에 경악의 대가는 누구냐면 호지야 세이카가 이제 창시자고 그 다음에 그 제자였던 하야시 나잔인데 이 하야시 나잔이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막부와 제도와 의례를 정비했고 군신상하의 질서를 절대시켰다. 그래서 에도 막부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해줬다. 근데 이제 남학은 아마자키 안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자키 안사이의 특징이 뭐냐면 성리학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이 정통성이라는 건 뭐야? 계승의 정통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잖아요. 왕의 정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승계 같은 거 있죠. 누가 누구부터 계승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면서 조금씩 이제 뭘 강조하냐면 이거를 그 성리학을 이런 성리학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신도와 또 연결시켜요. 신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뭐냐면 종학론을 제시하게 돼요. 종학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뭐냐면 스카이 신도라고 하거든요. 스이카 신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토학이라고 해서 미토학에 영향을 줘. 그래갖고 종전의 어떤 성리학의 어떤 그 내용 중에 정통성론을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뭐가 플러스 신다? 신도와 연결해 준다. 그래갖고 스이카 신도라고 해서 후에 미토학, 종학론의 근거를 줬다. 그래서 하야시 라잔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의 바탕으로 해서 막부야 제도, 의례, 간악화된 성리학이고 그리고 이걸부터 상하 정분의 니를 강조한 방면에 상대적으로 야마자키 안사이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뭘 플러스 시키죠? 신도가 플러스 시킨다. 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미토학에도 영향준다. 근데 주의할 것은 야마자키 안사이라 해서 상하 정분의 니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해요. 있어요. 얘도. 근데 상대적으로 요걸 좀 강조했다는 거지. 앞에는 뭐 정통성이었고 뒤에는 뭐 상하 정분의 니도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보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상대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마치 상하 정분의 니는 하야시 나잔만 있고 아마자키 안사이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강의도 없고 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일본인들이 쓰는 그 책들 보니까 아니더라고 또 보니까 아마자키 안사이도 상하 정분의 니를 강조해요. 근데 이거는 특색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아마자키 안사이를 얘기할 때는 약간 스이카 신도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한계는 성리학은 에도막과 지배 인용을 채택됐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정치 인용으로서만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뭐 사회 경제 뭐 이런 것들 영향을 미쳐 사회 의대나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그 지금 보면 좀 약간 이게 결혼식도 뭐 그 기독교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근친혼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근친혼. 그리고 뭐 일본에 가면 사당 같은 게 없어요. 뭐 유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원 같은 것들이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있는 거 외에는 없어. 네. 그런 걸 볼 때 이제 뭐냐면 그렇게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는 걸 보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자, 하여튼 성리학은 종합양의 사상을 강화시켰고 메이지 유신의 청한 권력을 강화시킨 데 이념을 제공했고요. 남전 여비 사상 이런 것들 이제 했고요. 그다음 양명한 지행 합의를 강조했고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모순점을 기억하는 혁신사상이 대표됐고 특히 뭐가 많다고 했죠? 반체제 학자들이 많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고학은 주자의 해석의 의의를 제기하면서 원시 유학을 통해서 사서를 다시 재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서가 그 당시 주자에 의해서 많이 왜곡됐다 하면서 고대 유학을 복귀하려고 했죠. 학문의 객관성과 실용성을 강조하고요.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 있고 인간성을 존중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고중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많이 받아들였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오규쇼라이. 그래서 정형용의 농노 복음주에 소개되어 있고 도덕적 수용보다 성인이 만든 사회제도를 실현하는데 그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정치사상의 학문 발달은 국학이 있죠. 네, 국학을 좀 설명하면 국강은 막부 체제에 동요하는 가운데 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정착됐고요. 그래서 신토 사상, 신도와 일본 고대 사회에 대한 연구가 자극이 됐죠. 그래서 외래 사상 영향받기 전에 고대인들, 그 야마토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약간 평업한 국수주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요 고대 일본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야마토군의 청황제가 있죠. 청황제를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 노리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리나가. 이 노리나가는 원래는 사상가는 아니에요. 학자는 아니고 원래는 의사였어요. 의사였다가 이제 국학에 빠져가지고 거기 이제 연구를 집대성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사기에 있는 신의 그대도 도와라는 말과 겐지 모노가타리 모노노 아래에서 이걸 바탕으로 일본의 정신적 기반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신의 그대도 도화와 그 다음에 모노 아래에서 얘는 하온이라는 걸 발견했다. 하온은 뭐죠? 하온은 하온 양제 있죠? 그 일본이 이제 근대 이후에 하온 양제를 주장했잖아요. 하온은 야마토 정신이야. 야마토 정신을 바탕으로 뭘 받아들이냐? 사회의 근대적인 것도 받아들이자. 하온이라는 건 야마토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사기라든지 겐지 모노가타리, 마녀집 그런 것들 연구하면서 거기 일본의 정신, 야마토 정신을 이제 깨달은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중국 사상을 버리고 야마토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고전을 연구해서 고사기전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노리나가의 고사기전 그를 왜 만들었냐 이렇게 서문이 있는데 자, 아마테우스가 태어난 일본은 아마테우스는 그 일본에 이제 나오는 그 천지 개변의 여신이죠. 그 아마테우스의 후계가 이제 진무처왕이고 진무처왕 이후에 만세일기가 영원한 만세일기는 만대로 내려왔다는 거야. 만대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피다. 그래서 청왕을 상당히 강조했다. 청왕의 권력을. 그거는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야마토 정권을 도와가자니까 야마토 정권 지금의 청왕보다 훨씬 더 권한이 커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국학의 이제 국학은 이렇게 야마토 정신, 청황제 옹호 이런 거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후에 종황양이론이나 메이지 신유의 국가 신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난학이라는 것은 양학이라고 하죠. 서양의 학문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대지마섬, 그러니까 대지마섬을 통해 들어왔는데 에도 시대 때 네덜란드어로 쓰여진 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서양 학문의 연구로서 나가사키 대지마 항구에서 네덜란드 상부터 서양 학문이 도입됐다. 그때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책이 뭐냐면 해체신서예요. 이건 좀 외워두세요. 이 해체신서가 스키타 겐파쿠라는 사람이 저서를 냈는데 이 원래 해체신서는 그 네덜란드 책은 아니고요. 독일어 책이에요. 독일어 의학서적이거든요. 그래서 의학서적을 이제 뭐냐면 네덜란드 사람이 또 네덜란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본에 들어왔는데 일본 애들이 이제 이걸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림은 보여. 막 인체의 모형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번역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스기타 간파고가 스토리를 줄 수 있어요. 스토리. 자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일종의 번역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4년 동안 그걸 연구를 했어.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네덜란드 사전이 전혀 없었죠. 지금 처음 영어 사전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조사부터 단어 하나하나까지 뭐냐면 다 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아는데 보통 일주일 걸려. 한 단어. 그걸 의미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안 하면 문장 구조를 하기도 그때부터 어떻게 써? 이게 뭐냐면 번역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 책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사전도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 이제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책을 번역할 때는 쉽게 되죠. 왜냐면 앞에 번역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 사전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 작업을 쉽게 했다. 그래서 난학의 기반을 이뤘던 출발점을 했던 책이 해치신서예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서양의 서적 중에 일본어 번역한 최초의 책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일본식 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몽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합리라든지 낭만 이런 말도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일본 애들이 이제 서양식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야. 예. 그리고 예전에 어떤 국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보통 뭐뭐적이라고 하잖아. 합리적, 낭만적, 적자는 정미사 붙이잖아요. 예. 적자, 야, 이거 한자 못 쓰겠는데, 아니, 적자는 정미사를 많이 쓰잖아? 이게 일본식 조어라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한자 번역할 때, 서양 글자 번역할 때 이게 적을 많이 붙였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거 쓰지 말자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적이란 말은 많이 쓰니까 쓰면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계몽이나 이성이나 낭만이나 이런 말도 쓰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민주주의란 말도 일본 애들이 만든 말이잖아요. 후쿠자 유키치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말도 쓰지 말아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뭐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습관화됐기 때문에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자, 결과를 보면 합리적 정신이 발달되면서 세국지책에 비판적 사고를 했다. 그래서 막부는 난항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실용적 지식과 군사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좀 약간 사상적 측면은 좀 멀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난항은 주로 이제 약간 군사, 그 다음에 기술, 의학 이런 이제 집중적으로 발전됐지만 그러다 보면 에도 막부에 의도되지 않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되죠. 그래서 뭐 사상이라든지 정치사상 뭐 등등 윤리 이런 책도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뭐냐면 막부의 비판적 사고가 형성했던 건 또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해 부분은 상인대 문화가 발달됐고 통속적, 서민적 남녀 애정의 주요 소재였고 그래서 이제 문화를 보면 이제 조니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했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문학 작품이 가복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복기는 일종의 노래와 춤, 제주 이런 것들이 결합된 연극인데 이 가복기의 특징이 뭐냐면 성인 남성들만 출연되는 연극이에요. 예. 그래서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고 여자는 이제 나와도 성인 남자들 여장하고 들어와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다. 그 다음에 미술로 우키요에라는 게 있죠. 이 우키요가 상당히 좀 외워두세요. 이 우키요는 원래 목화였는데 목판형으로 찍어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갖고 이제 뭐 그 찍어냈던 건데 풍속화 중 하나야. 그래서 이 우키요는 이제 일종의 대중들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풍속화인데 뭐 여자 그림이라든지 유명 배우 그림이라든지 풍경화 이런 것들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일본이 도자기를 소출할 때, 그 당시 일본의 도자기가 이제 잘 팔려나가고 이제는 이후에 그때 이제 그 도자기 보호하기 종이 있죠. 종이를 감싸는 그 종이가 필요할 거냐. 그 우키요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페우지를 거기 감싸가지고 이제 수출 보냈는데 유럽에서는 도자기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림에 관심 있는 거야. 포장지에.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나중에 인상 화가들이 그 우키요에를 보고 따라서 그림들을 이제 그렸죠. 그래서 인상파에 큰 영향을 줘요. 이 우키요가. 그래서 이 우키요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하여튼 서양의 인상파를 영향을 줬던 것이 우키요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틀란타 일본사 내용을 이제 보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좀 진행을 할게요.